세상 다가도록 바라만 봅니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6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회사 정문 앞 보도블록 위에서 우비를 걸친 어린아이가 낡은 스피커를 켜놓고 구성진 옛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한 곡을 마친 아이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원도 괜찮아요. 그 앞에 걸음을 멈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1년 전 무정자증 판정을 받고 가족을 포기한 채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회장 동주였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저 노래에 왠지 모르게 동주의 눈물이 차올랐지요. 작은 친절은 돌고 돌아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고 거짓 위에 쌓은 세월은 끝내 진실 앞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듣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후 내내 굵은 장맛비가 도심을 적셨습니다. 6월의 하늘은 잿빛 솜니부를 두껍게 덮어쓴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빗줄기는 아스팔트를 두드리며 쉴 새 없이 튀어올랐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우산이 빼곡히 부딪히며 검은 물결을 이루었고 자동차 바퀴가 고인 물을 가르며 지나갈 때마다 흙탕물이 보도블록 위로 튀어올랐어요. 그 분주한 거리의 한 귀퉁이 회사 정문 앞 보도블록 위에 우산도 없이 얇은 우비 하나만 걸친 소녀가 낡은 미니 스피커를 켜놓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구성진 옛 노래의 한 소절이 빗소리에 묻혀 자꾸만 흩어졌지만 아이의 음정은 또렷하고 애틋했어요. 발치엔 종이컵 하나가 빗물을 받으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컵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빗물에 잠겨 가라앉아 있었고 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작은 파문을 그렸어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컵 안쪽 벽에 젖은 채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마저도 빗물에 번져 모서리가 허옇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퇴근하던 사람들은 우산을 고쳐 잡고 흘기 볼 뿐 누구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들 제 갈 길이 바빴고 거리에서 노래하는 아이 하나쯤은 흔한 풍경이라 여기는 듯 했습니다. 덜어는 측은한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눈길조차 빗속에 금세 씻겨 사라졌어요. 소녀의 이름은 소율이었습니다. 11살. 또래보다 한 뼘은 작은 키에 마른 어깨가 빗물에 젖어 더욱 가냘파 보였어요. 우비 사이로 스민 비에 손끝이 허옇게 불어 있었고 운동화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질척하게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신발 안에서 양말이 다 젖어 발가락이 시렸지만 아이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어깨,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는 목소리. 마치 그 노래만이 세상에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끈인 것처럼 한 소절 한 소절을 정성껏 토해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도 아이는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율의 노래에는 또래 아이에게선 찾아보기 힘든 깊이가 있었어요. 그저 음정이 정확한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에 묵직한 사연이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찌 저런 애절한 가락을 알까 싶을 만큼 노래는 듣는 이의 가슴 한복판을 콕콕 찔러왔어요. 그것은 엄마가 매일 밤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가난한 단칸방에서 고단한 하루의 끝에 엄마가 나직이 흥얼거리던 그 노래를 소율은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아이의 목소리에는 엄마의 한숨과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회전문을 밀고 나오던 한 남자의 발걸음이 그 노래 앞에서 우뚝 멎었습니다. 48배 회장 동주였어요.
잘 다려진 짙은 회색 정장에 빈틈없이 매듭 지은 넥타이,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서가 받쳐든 검은 우산 아래에서 그의 구두는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윤이 났어요. 그러나 그 단정한 외양 속에서 그의 눈빛만큼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동주는 비서에게 먼저 차로 가 있으라 손짓하고는 그 자리에 홀로 멈춰 섰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가락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아이의 목소리인데도 그 멜로디가 가슴 한구석을 자꾸만 긁어댔어요. 11년 전 진료실의 음성이 빗소리를 뚫고 되살아났습니다.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무너졌던 37의 겨울이 어째서 이 아이의 노래 앞에서 떠오르는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얼굴이 그 가락을 타고 어렴풋이 떠오르려다 사라졌습니다. 동주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빗물이 그의 어깨를 적셔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 곡을 끝내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원도 괜찮아요. 빗물에 젖은 속눈썹을 깜빡이며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맑던지 동주는 가슴 어딘가가 먹먹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도 저토록 밝게 웃을 수 있다니. 그 작은 얼굴에 어린 미소가 오히려 동주의 마음을 더 시리게 했어요. 어른들의 무심한 등 뒤에서 아이는 다시 반주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스피커의 버튼을 더듬는 모습에서 동주는 좀처럼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 손가락 끝이 추위에 발갛게 얼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회사 경비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얘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회사 정문 앞에서 장사하면 못 써. 위에서 자꾸 뭐라 한단 말이다. 경비도 영 마음이 편치 않은 얼굴이었지만 윗선의 지시를 어길 수는 없는 듯 했어요. 그가 손을 뻗어 스피커를 끄려 하자 소율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바람에 우비 안쪽에 품고 있던 낡은 가사 수첩이 툭 떨어져 빗물 고인 보도블록 위로 나뒹굴었어요. 손때 묻은 표지가 순식간에 빗물을 머금어 거뭇하게 번졌습니다. 안 돼요. 그거 젖으면 안 되는데. 소율이 다급히 무릎을 굽혔지만 그보다 먼저 한 손이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동주였어요. 그는 무릎을 굽혀 빗물에 젖은 수첩을 조심스레 주워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안쪽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노랫말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군데군데 어른의 단정한 글씨도 섞여 있었는데 아마 엄마가 적어준 것을 아이가 따라 옮겨 적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 동주는 아이의 손을 보고 말았어요. 11살 아이의 손이라기엔 너무도 거칠었습니다. 손끝은 빗물에 불어 허옇고 손등은 자잘하게 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찬물에 손을 담가온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돕고 걸레를 빨고 찬바람에 손이 트도록 일해온 흔적이었어요. 동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수첩을 아이에게 건넸어요. 소율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며 꾸벅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동주는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종이컵 옆에 빗물에 젖지 않도록 컵에 살짝 기대어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빳빳한 흰 명함이 빗속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어요. 힘든 일 있으면 여기로 연락하렴. 그 말만 남기고 동주는 돌아섰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평생 아이라는 존재를 피해 살아온 그였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를 보면 시선을 돌렸고 공원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재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앞에서는 어쩐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한 가닥이 그의 마음과 아이를 묶어놓은 것 같았어요. 차에 오른 동주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차창 너머로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소율은 명함을 집어들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우비 안쪽 깊숙이 소중히 넣고 있었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동주의 마음을 이상하게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다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에 비친 아이의 모습이 빗속에서 점점 작아지다 끝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점이 있었어요. 아이는 하필 이 회사 정문 앞에서만 노래를 했습니다. 시내에 사람 많은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째서 이곳일까? 지하철역 앞도 번화한 시장통도 아닌 어째서 이 회사 앞이었을까? 동주는 미처 그 의문을 깊이 품지 못한 채 빗속으로 차를 몰아갔습니다. 그 작은 의문은 차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마음 한구석에 맺혔다 흩어졌어요. 한편 그 시각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는 낡은 코트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야윈 뺨에 핏기 없는 얼굴, 마른 손으로 가슴에 무언가를 꼭 안고 있었어요.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남자와 환하게 웃는 여인이 나란히 담겨 있었지만 빗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빗속에서 노래하는 소유를 멀리서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고 사진을 아는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갔어요. 여인의 이름은 미경이었습니다. 소율의 엄마였어요. 그녀는 무어라 말하고 싶은 듯, 그러나 차마 다가가지 못하는 듯 그저 정류장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아이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시도 때도 없이 조여왔고 숨을 쉴 때마다 폐 깊은 곳에서 쇳소리가 났어요. 의사는 그녀에게 무리하지 말라 신신당부했지만 미경은 딸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나온 터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소율의 노래는 여전히 빗소리 사이로 가늘게 이어졌고 종이컵 안의 동전은 좀처럼 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죽어가는 엄마를 살리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11살 아이는 그 추운 빗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인연을 불러오게 될지, 방금 명함을 건네고 떠난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정류장의 미경은 한참 만에야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떠나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이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싶은 마음과 그럴 수 없는 어떤 사정 사이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일러둔 말이 있었어요. 저 회사 앞에서 노래하면 언젠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그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미경이 평생 가슴에 품어온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끈의 정체를 아직 소율도 동주도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동주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빗속에서 노래하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맑은 음정, 갈라진 작은 손,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 노래.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동요가 일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잊고 있던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뒤척였습니다. 까닭 모를 기시감이 밤새도록 그의 가슴을 떠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는 장맛비가 그칠 줄 모르고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 아이의 노랫가락이 자꾸만 겹쳐 들리는 듯 했어요. 동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다 흠칫 놀랐습니다. 어떻게 처음 듣는 노래를 자신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어렴풋이 스쳤어요. 11년 전 어느 봄날 차 안에서 누군가 나직이 흥얼거리던 바로 그 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손에 잡힐 듯하다 이내 안개처럼 흩어졌어요. 그 작은 의문 하나가 11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가느다란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1년 전 겨울 37의 동주는 단 한 번의 검사로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진료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 소독약의 알싸한 냄새, 그리고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차가운 음성. 동주는 손에 든 결과지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의사의 입은 분명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귓가에선 윙하는 이명만이 울렸고 세상이 한순간에 빛을 잃은 듯 했습니다. 곁에 선 구제만이 차분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확실한 결과랍니다. 회장님, 재검은 의미가 없다는군요. 선대 회장 때부터 곁을 지켜온 가신다운 흔들림 없는 말투였어요. 구제만은 동주가 어릴 적부터 그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선대 회장이 세상을 떠나며 동주를 부탁하네라고 당부한 이후로 그는 그림자처럼 동주의 곁을 따랐어요. 그러니 동주는 그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구제만의 눈빛 깊은 곳에 무엇이 어려 있었는지 동주는 미쳐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동주의 세상에서 아이라는 단어가 지워졌습니다. 한창 결혼을 생각하던 연인 미경과의 연락도 그 무렵 끊겼어요.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절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짐을 지울 수 없다는 비뚤어진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미경은 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몇 번이고 연락을 해왔지만 동주는 그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결함을 고백하느니 차라리 나쁜 남자가 되어 떠나는 편이 그녀를 위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경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건네지 못한 채 도망치듯 그녀에게서 멀어졌어요.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주변에서 입양을 권할 때도 동주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이 아이를 들릴 수는 없다는 설명하기 힘든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 무슨 낯으로 아이를 품을 수 있겠느냐는 자기 혐오가 그를 올감했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를 보면 시선을 피했고 놀이터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이는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다 홀로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텅 빈 저택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그는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어요. 회사는 나날이 커졌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독처럼 메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회장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사막 한복판에 홀로 선 듯한 정막을 안고 살았어요. 11년이 흘러 48이 된 지금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날 담당 의사가 차트를 넘기다 조심스레 말끝을 흐렸어요. 회장님, 예전 그 검사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요. 단 한 번 받으신 거더군요. 그것도 기록이 좀 부실해서 한번 재확인을 권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했고 또 단 한 번의 검사로 그런 진단을 내리는 건 본래 드문 일이라서요.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동주는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료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단 한 번. 그 단어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토록 중대한 일을 어째서 단 한 번의 검사로 확정지었던 것일까? 그날 곁에 있던 구제만의 차분한 목소리가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재검은 의미가 없다는군요. 어쩌면 그 말은 의사의 말이 아니라 구제만 자신의 말이었던 것은 아닐까. 11년 만에 처음으로 동주의 마음에 그런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동주는 11년 만에 서재 서랍 깊은 곳을 열었습니다. 손잡이를 당기자 오래 닫혀있던 서랍에서 쿰쿰한 종이 냄새가 풍겼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결과지 한 장이 그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동주는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 위로 검사 날짜와 항목, 그리고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까슬한 감촉이 마치 오래 묵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의사의 소견을 적는 소결란도, 재검을 권하는 권유란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주는 회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의료 관련 서류를 다뤄온 사람이었어요. 임직원 건강검진, 산재 처리, 의료 관련 투자까지 그가 거쳐온 서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보통의 의료 기록은 결코